1617년 한양 창덕궁 인정전.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한 왕의 얼굴에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그는 이미 왕위에 올라 있었지만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대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균열이 존재했다. 누군가는 그를 지지했고 누군가는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궁궐 안을 가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한 통의 보고가 올라온다. 전하, 서인 세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치 보고가 아니었다. 왕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신호였다. 광해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누가 나를 버리려 하는가?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다.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광해군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이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던 군주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국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그 상황에서 왕이 된 광해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조선의 정치는 이미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있었고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다. 광해군은 정통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왕이었다. 그는 적통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고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신들 중 일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광해군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위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받은 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선택한다.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를 역사 속 가장 논쟁적인 왕으로 만들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로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군주였을까? 광해군. 그는 왜 조선에서 가장 버려진 왕으로 남게 되었는가? 광해군의 본명은 이온이다. 조선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이 될 운명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는 공빈 김씨였다. 왕비가 아닌 후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조선의 엄격한 적서 질서 속에서 그는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조선 왕실의 중심에는 의인왕후 박씨가 있었다. 그러나 의인왕후는 오랜 시간 동안 후사를 남기지 못했다. 이 상황은 왕실 내부에 불안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틈 속에서 어린 이온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는 총명했고 학문에 능했으며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이었다. 신하들 중 일부는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왕세자가 되는 순간조차도 축복이 아닌 갈등의 시작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왜군이 한양을 향해 북상하자 조선 왕실은 급격히 흔들린다. 혼조는 피난을 선택하고 왕실은 분열되기 시작한다. 이때 이호는 세자로 책봉된다. 그 선택은 단순한 승계 절차가 아니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세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명확했다. 전쟁 중인 나라를 대신 지키는 것, 그리고 백성과 군을 통제하는 것.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게 된다. 그는 전국을 돌며 군사를 재정비하고 무너진 행정, 체계를 다시 세우려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자로 변해간다. 하지만 이 경험은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기 시작한다. 전쟁 속에서 쌓은 권력과 영향력은
일부 신하들에게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훈조는 다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세자의 존재는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602년 임목왕후 김씨가 왕자를 낳는다. 이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이다. 왕비의 아들, 정통성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의 등장. 이 순간 광해군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세자였지만 더 이상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궁궐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다. 한쪽은 기존 세자인 광해군을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왕자인 영창대군을 밀어붙이려 했다. 광해군은 점점 더 압박을 받는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의 선택은 점점 더 냉혹해진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좁아진다.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혈통과 정통성, 그리고 생존이 얽힌 전쟁이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순간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그를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리는 군주로 만들게 된다. 이혼.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버려야 했는가? 17세기 초 조선은 전쟁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국토는 여전히 황폐했고 백성들의 삶은 무너진 채였다. 논밭은 버려졌고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중앙조정은 복구를 논의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정치 권력은 이미 깊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상태였다.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고 다시 그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다. 서인은 별도의 세력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전국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정치는 더 이상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1608년 이러한 구조는 이미 도착화되어 있었다. 그가 직면한 조선은 단순히 재건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권력 집단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체제였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는 강력한 왕권 없이는 이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북인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한다. 특히 대북 세력을 중용하며 전국의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한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전국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고 정책 집행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정치에서 배제된 세력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며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해군은 외교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조선은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였다. 광해군은 현실을 선택한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유지하면서도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중립 외교를 추진한다. 그는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번의 전쟁으로 국가가 붕괴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온다. 서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명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주장했다. 그들에게 광해군의 외교는 배신으로 보였다. 왕이 도덕을 버리고 현실만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이념적인 충돌로 변해간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권력 분배가 아니었다.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방향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된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세력은 점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선택이 훗날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피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분명히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합리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두 개의 길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현실을 선택한 왕과 명분을 선택한 신하들, 그리고 그 충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말로 향해 간다. 광해군의 정치는 과연 옳았는가? 아니면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파국의 시작이었는가? 광해군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조선의 정치 구조는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점점 더 날카로운 균열이 확장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갈등은 왕위 계승 문제였다. 광해군은 이미 왕이었지만 그의 정통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 중심에는 영창대군이 있었다. 선조의 적통 왕비 임목왕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혈통적으로 완전한 정당성을 가진 존재였다. 당시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이 점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광해군이 아니라 영창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해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광해군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그는 침묵했지만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대북 세력은 이 문제를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했다. 지금 왕위를 흔드는 것은 곧 국가를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 세력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서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은 광해군의 과거를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 후궁의 아들이라는 출신, 그리고 세자 책봉 과정에서의 정치적 결정, 이 모든 것이 그의 약점으로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갈등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단순한 논쟁을 넘어 서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이이첨. 그는 대북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고 광해군 정권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상황을 빠르게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과격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했다. 이이첨은 판단한다. 영창대군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는 단순히 왕위 경쟁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 결론은 명확했다. 위협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영창대군을 둘러싼 세력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다. 임목왕후 역시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궁궐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간다. 누가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었고 한마디 말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위협이 된다면 제거해야 한다. 이 시기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반대 세력 인사들이 제거되거나 유배되었고 일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조정은 점점 단일한 목소리만 남게 된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안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정적이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왕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고 신하들은 그 선택에 반발하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두 집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점점 더 위험한 위치로 밀려난다. 영창대군,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정치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갈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광해군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가? 광해군 정권의 긴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조정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균열이 확대되고 있었다. 권력을 장악한 대북 세력은 점점 더 강경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 우위를 넘어서 완전한 통제를 원하고 있었다.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핵심 인물들은 판단을 내린다. 지금의 불안 요소를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그 대상은 점점 명확해진다. 영창대군과 그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 조정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어린 대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대북 세력은 다른 논리를 내세운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영창대군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언젠가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광해군은 이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흐름을 막지도 않았다. 이 침묵은 곧 승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은 점점 더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거나 유배된다. 조정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진다. 영창대군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였다. 그는 강화도로 보내진다. 그곳은 사실상 정치적 격리 공간과 다름없는 장소였다. 어린 대군은 갑작스럽게 궁을 떠나야 했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저 결정된 운명을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 이 사건은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왕의 이복 동생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정치적 이유로 격리되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인 세력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광해군 정권의 정당성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점점 더 강한 도덕적 논리가 담긴다. 어린 왕자를 내쫓는 정권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조선 사회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퍼진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밑에서는 거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 그것이 그의 통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신뢰가 사라진다. 신하들은 더 이상 왕을 믿지 않는다. 왕 또한 신하들을 믿지 않는다. 이 관계 속에서 남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정치는 이제 균형이 아닌 공포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강화도로 보내진 영창대군. 그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다음 선택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고 있었다. 광해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싸움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강화도로 보내진 이후 영창대군의 존재는 더 이상 궁궐 안에 있지 않았지만 정치의 중심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의 이름은 더 강한 상징으로 남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린 대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동정론, 언젠가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배북 세력은 이 흐름을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판단한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이첨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광해군에게 경고를 올렸다.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광해군은 여전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형이었다. 이 두 이치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정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영창대군의 주변 인물들이 연이어 체포되기 시작한다. 그들 중 일부는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일부는 반역 혐의로 처벌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만들어진다.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반역 음모. 이 혐의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조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제 문제는 단 하나였다.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광해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한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정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혈육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린다. 영창대군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공식적인 기록은 간결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화도에서의 그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다. 보호는 점점 약해지고 감시는 점점 강화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생애는 갑작스럽게 끝난다. 어린 나이였다. 아직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나이. 그 죽음은 조선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긴다. 사람들은 입을 닫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 사건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을 넘은 선택이었다. 광해군의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정당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후 또 다른 결정이 이어진다. 임목왕후에 대한 조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궁궐 내에서 고립되고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 조치는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온다. 왕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다. 서인 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결집한다. 그들은 확신하게 된다.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된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조차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더 이상 모두의 왕은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완전히 변질된다. 신뢰는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공포는 결국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한다. 광해군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그의 결정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는가? 영창대군의 죽음이 전해진 순간 조선 전체는 침묵에 빠진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화도에서의 죽음, 짧은 기록.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입을 닫는다.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은 곧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눌린 감정이었다.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대신들은 서로를 경계한다. 어제까지 함께하던 동료조차 오늘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광해군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의미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은 더 이상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이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민심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왕에 대한 존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리감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왕이 혈육을 제거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서인 세력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광해군 정권을 향한 비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간다. 그들은 이 사건을 폭군의 증거로 규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간다. 광해군은 이 흐름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것. 검열은 강화되고 비판은 철저히 억압된다. 조정은 점점 더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광해군 자신도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 결정은 더욱 신중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냉혹해진다. 조금의 위험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인간적인 관계였다. 왕과 신하 사이의 신뢰, 형제 사이의 유대, 군주와 백성 사이의 연결,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끊임없이 의심과 긴장이 흐르는 장소가 되었다. 광해군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내린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영창대군의 죽음. 그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권력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을까? 이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만든 이 비극이 결국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광해군의 주변은 눈에 띄게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리가 억눌린 결과였다. 궁궐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시선을 피했으며 불필요한 접촉을 극도로 줄였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해군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계는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다. 신하들은 예를 갖추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광해군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깨어 있었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하나씩 이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은 자신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떠올린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 그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왕에게 후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광해군은 점점 더 현실에 집중하려 한다. 그는 국정을 유지해야 했고 나라를 운영해야 했다. 전쟁 이후의 북군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세금 제도는 재정비되어야 했고 무너진 지방행정도 다시 세워야 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대동법을 확대하고 재정구조를 개선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시 다지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점점 빛을 잃어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결과만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과정과 선택을 함께 보았다. 왕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광해군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바꿀 방법은 찾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더 내부로 향한다. 외부와의 관계를 줄이고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궁궐 안에서도 그의 동선은 제한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이첨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만이 그의 곁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관계 역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다. 권력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충성은 내일의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의심하게 된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다. 정보를 제한하고 접근을 차단하며 흐름을 직접 관리하려 했다. 하지만 통제는 완전할 수 없었다. 조정 밖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인 세력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사람들을 모으고 명분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분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 폭군. 이 단어는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광해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다. 왕이었지만 혼자였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고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결국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의 결과에 갇힌 존재였는가. 광해군의 정권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던 시기, 조선의 또 다른 한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허균이었다. 허균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상가였다. 그의 가문은 명문이었다. 누이 허난설은 역시 당대의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고 형제들 또한 학문과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허균은 일찍부터 기존 질서에 의문을 품었다. 신분제도, 권력구조, 그리고 조선 사회의 경직된 틀. 그는 그것들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광해군이 집권한 이후 허균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왕의 개혁 의지에 주목했다. 전쟁 이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 그리고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모습. 허균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본다. 그는 단순히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아니었다. 그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인물이었다. 광해군 역시 허균을 주목한다. 그의 생각은 기존의 신하들과는 달랐다. 더 과감했고 더 현실적이었다. 두 사람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금의 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허균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정책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조정 내부에서는 허균을 향한 의심이 빠르게 커져간다. 그의 사상은 너무 급진적이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그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한다. 그가 꿈꾸는 사회는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허균이 역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올라온다. 이 사건은 조정 전체를 흔든다.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판단해야 했다. 허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권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된다. 허균과 관련된 인물들이 체포되고 그의 행적이 하나씩 조사된다. 결국 결론이 내려진다. 허균은 처형된다. 그의 죽음은 또 하나의 충격을 남긴다.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제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선택이었다. 광해군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또 하나의 고립을 만들어낸다. 이 사건 이후 광해군 주변에는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가 남지 않는다. 그를 비판하던 인물은 사라졌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던 인물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순응하는 인물들 뿐이었다. 왕은 더 안전해졌을까? 겉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사라진 정치는 균형을 잃는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권력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광해군은 점점 더 좁은 시야 속에 갇히게 된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결정들은 점점 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충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다. 허균의 죽음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광해군의 정권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그저 유지되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나 유지되는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곁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결국 자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1623년 한양, 조선의 권력 중심은 겉으로는 여전히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서인 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왔다. 그들은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다. 기회를 기다렸고 명분을 쌓았으며 사람을 모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것. 그들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영창대군의 죽음, 임목왕후에 대한 처우, 그리고 지속된 숙청.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광해군은 더 이상 왕으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1623년 3월 반정이 시작된다. 이기, 김류, 이과를 비롯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그들은 병력을 동원하고
한양 내부로 진입할 계획을 세운다. 이 작전은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시간이 지체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양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궁궐 역시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병력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다. 반정군은 예상보다 빠르게 궁궐 근처에 도달한다. 저항은 거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광해군의 권력은 강해 보였지만 그 기반은 이미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 내부는 혼란에 빠진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광해군은 그 소식을 늦게 접한다. 반정군이 이미 한양에 들어왔다는 보고 그는 잠시 말을 잃는다. 그리고 곧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정권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그러나 선택의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궁궐 내부에서는 일부 신하들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미 많은 인물들이 반정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된다. 그의 곁에는 몇몇 인물들만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반정군은 궁궐을 장악한다. 왕을 지키는 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광해군은 체포된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조용했고 빠르게 끝났다. 한때 조선을 통치하던 왕,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이 아닌 존재가 된다. 인조가 새롭게 왕위에 오른다.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바뀐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광해군의 정치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선택들, 그가 만들어낸 결과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는 폭군이었는가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는가. 1623년의 그 밤, 조선은 한 왕을 버렸다. 그리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1623년 반정 이후 광해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폐위된 군주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그의 신분은 급격히 추락한다. 조선의 왕에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은 존재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강화도로 보내진다. 그곳은 과거 영창대군이 보내졌던 장소였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한때 그를 내쫓았던 공간으로 이제 자신이 보내진 것이다. 강화도에서의 생활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지내야 했다. 조정은 그의 존재를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그가 다시 정치적 상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왕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채로 격리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거처는 다시 옮겨진다. 이번에는 제주였다. 조선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사실상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장소였다. 제주에서의 광해군은 더 이상 정치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는 기록에서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인조 정권 초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폐위된 왕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험성은 점점 줄어든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조용히 늙어간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권력도 정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을까? 자신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들을. 기록은 그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는 끝까지 살아있었다. 그리고 1641년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조정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때 조선을 통치했던 왕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 속에 묻힌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정책들, 그가 내렸던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다시 평가되기 시작한다. 인조 정권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외교적 상황 역시 더욱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질문하기 시작한다. 광해군의 선택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광해군이 죽은 이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평가 속에 머물러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분명했다. 패륜적인 군주, 정통성을 무너뜨린 왕, 그리고 폭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존재. 인조 정권은 이러한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광해군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록은 한 방향으로 정리된다. 그는 실패한 왕으로 남겨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정책들, 그가 선택했던 외교 전략, 이 모든 것이 다시 분석되기 시작한다. 특히 그의 중립 외교는 주목받는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선택. 당시에는 비판받았지만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전쟁을 피하려는 전략, 국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 이러한 평가가 점점 힘을 얻는다. 또한 대동법의 확대 역시 중요한 업적으로 재조명된다.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 했던 시도. 그의 정책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었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폭군으로 남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의 통치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선택도 존재했다. 영창대군의 죽음, 임목왕후에 대한 처우, 그리고 반복된 숙청. 이 사건들은 그의 모든 업적을 덮어버릴 만큼 강한 영향을 남겼다. 역사는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과정 또한 함께 기록된다. 광해군의 경우 그 과정이 너무도 극단적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켰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 국가를 지키기 위한 판단, 그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잃어버렸다. 광해군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개혁군주도 아니었다. 그는 그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이었다. 조선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했던 왕,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가장 논쟁적인 군주로 남게 된 존재.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광해군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떤 선택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조선은 그를 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논쟁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광해군.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왕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왕이다. 조선 후기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시대의 군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후 세대의 정치적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호출되는 이름이 된다. 특히 인조 정권이 안정된 이후에도 조정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비교가 이루어진다. 광해군 시기의 정책과 인조 시기의 정책이 서로 대비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외교였다.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 결과 조선은 다시 전쟁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두 차례의 침입은 조선을 다시 한번 무너뜨린다.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을 겪고 국가는 다시 큰 타격을 입는다. 이때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광해군이 유지하려 했던 외교 노선, 그 균형적인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이 전쟁들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다. 이러한 시선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록의 행간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개혁이다. 광해군 시기에 추진된 여러 제도 정비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정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와 지방행정의 재정비는 이후 조선이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를 실용적인 군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강경한 방식, 그로 인해 무너진 정치적 균형. 이 두 가지 평가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복합적으로 변한다. 단순한 선악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로 자리 잡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중 일부는 그를 이전 시대의 다른 군주들과 비교하며 분석하기도 한다. 그들은 질문한다.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명분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였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피하려 했고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권력을 잃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잃은 것들은 이후 시대에서 다시 평가된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끊임없이 선택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결과를 남겼다. 광해군의 시대 역시 그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의 축적이다. 같은 사건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같은 인물도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광해군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 그것은 그가 완전히 결론 내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질문을 남기고 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광해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기록 속에 남아있지만 동시에 현재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는 인물이다.